안녕하세요. 자, 10월 15일에 시행된 7급 공채시험에서 보호직이죠. 형사정책 문제입니다. 형사정책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형사정책 문제는 뭐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도 꽤 있었고요. 또 그동안 기출에서 봤던 문제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가 막 뒤섞여가지고 뭐 아주 어렵다거나 아주 쉽다거나 할 수는 없고 한 중간 정도 급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상급 문제가 한 세 문제 정도 됐고 그 중에 한 문제는 맞추기 상당히 어려웠던 양형 기준표에 관한 문제인데 그건 이제 법령도 아니고 법원 실무적인 내용을 또 문제화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문제 이내로 득점을 했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5문제 이내로 틀리셨다면 상당히 이제 괜찮은 점수가 아닌가 이런 정도로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바로 1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호소년 처우법비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대 외에 가스총 전자충격기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하지 않은 것. 자, 이거는 뭐냐면 수갑포승 보호대 사용 사유와 가스총 전자충격기까지 쓸 수 있는 사유를 구분해서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총 전자충격기까지 쓸 수 있는 사유에 나열되지 않은 거 고르시오예요. 1번입니다. 1번은 수갑포승 보호대 사용 사유로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밑에 제가 자세히 법령 규정을 적어놨는데 해설의 중간쯤에 수갑포승 또는 보호대 사용 사유 해가지고 밑에 1, 2, 3번이 이탈, 난동, 폭행, 자살자의 방지 나와 있죠. 근데 여기 1번을 보면 이탈, 난동, 폭행 하면 이게 밑에 있는 이탈, 자살자의 해가지고 가스총 전자충격기 사용 사유가 비슷한데 1번 질문은 어떻게 돼 있죠? 이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동선전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어디에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1번을 답으로 골라야 하는 겁니다. 나머지 2번에 위해를 가한다든지 3번에 위력, 직무방해, 4번에 소년원 등의 설비기구 선괴 이런 것들은 밑에 수갑 제 해설 아랫부분이죠. 수갑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 사용 사유에 모두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앞으로 향후 공부를 위해서 여기 제가 해설에 달하는 수갑포승 보호대 사용 사유와 그다음에 가스총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유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사례에서 갑에 대한 소년법상 처리 절차 옳지 않은 것. 13세 소년 갑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고 집단적 몰려다니고 술을 마시고 소란, 주위 사람 불안감 조성, 성격 환경 미추어 형벌론 주촉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다? 이게 뭐죠? 보호소년 중에 우범소년에 해당이 됩니다. 우범소년은 나이 기준이 10에서 19세 미만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13세니까 정확히 우범소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보호 처분이 가능하겠죠. 자, 그걸 전제로 1번 경찰서장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해야 되고 송치서에 갑의 주거, 성명, 생년월일, 행위, 개요, 가정상황 등 참고자료 첨부해야 된다. 경찰서장은 자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을 때 그중에 요거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하면 경찰서장은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죠. 우범소년이니까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호자 학교 복리시설 보호관찰소장은 갑을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통고는 모두 다 가능하죠. 보호자 등은 요 세 가지 유형 다 해서 통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질문이고 그 다음에 3번 소년부 판사 사건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 지정하여 갑이나 보호자 소환 정당한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 있고요. 네, 규정이 있습니다. 4번이 답이죠. 판사 심리 결과 보호 처분 필요가 하다면 갑에게 수감명령 사회봉사명령 부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제 우범 소년에게는 보호 처분이 가능하고 보호 처분은 10가지가 있고 바로 여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은 10가지 중에 하나씩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가능하다. 4번이 답입니다. 밑에 보호처분의 종류도 제가 밑에 적어놨죠. 해설 아래쪽에 보면 10가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소년법상 보조인 제도입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평상시에 좀 익숙하게 중요시해서 정리했던 내용이 나온 거죠. 1번 소년이 분리심사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죠. 분리심사에 위탁이 되면 선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분리심사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시적 정신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등등등일 때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건 재량입니다. 2번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정답이 되겠죠. 분리심사원은 하여야 한다고. 이거 비교하는 게 중요한 항목이었고 2번이 정답이다. 나머지 3번. 소년이 보호자, 변호인, 보조인 선임할 때 판사 허가 없이 보조인 선임. 그래서 보호자라든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의무가 있거나 직업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허가가 필요하고요. 4번에 보조인 선임 신검마다 하게 돼 있죠. 4번 문제. 소년법 32조 보호 처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제1회 처분은 보호자 등의 가범 위탁이죠. 맞고요. 제6호 아동복지시설 등의 가범 위탁 이것도 맞고 이건 법 조항을 그대로 나열한 것들입니다. 3번 4호 처분을 할 때 4호, 5호 처분 이게 몇 호 처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죠? 이걸 풀 수가 있다는 게 이거 좀 문제를 굳이 이렇게 냈을까 싶긴 한데 뭐 몇 호 처분이 뭐냐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전 기출 문제도 뭐가 몇 호 처분이냐 수강명령이 몇 호 처분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낸 사례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면 한 장 넘기면 해설 부분에 제가 똑같은 것 아까 보신 것 같은 건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번이 보호자 등의 감호 위탁 1호 2호가 수강명령 3호가 사회봉사 4호가 단기보호관찰 5호가 장기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등의 위탁 7호가 병원 요양소 등의 위탁 8호가 소년원 1개월 내 성취 9호가 단기소년원 10호가 장기소년원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몇 호냐도 이런 문제 유형을 봐서는 알고 있는 게 좀 안전하다. 자 그러면 다시 3번 지문으로 와서 4호니까 단기 보호관찰이죠.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 등을 준성으로 부과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 조항을 알면 매우 간단하죠. 4호 또는 5호 처분할 때 이게 단기 보호관찰 5호가 장기 보호관찰이에요. 이거 할 때 부과할 수 있는 부과 처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외출 제한 명령 이건 1년 범위네. 1년 내에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그 다음에 3개월 범위 내에서 대안교육, 상담교육 등. 이렇게 두 가지가 부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6개월이니까 1년 범위 내니까 맞죠? 4번이 잘못된 거예요. 5호 처분을 할 때 장기 보호관찰 처분할 때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대안교육, 상담교육 이거는 3개월 범위 내니까 6개월 틀렸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그래서 부가처분에 관한 기준으로 풀어내야 될 문제였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형법과 형사정책 옳지 않은 것 19세기 말 리스트 형법에서의 목적 사상 형이상학적 형법학이 아니라 현실과 연계된 새로운 형사정책 사상이다. 그래서 어떤 법의 목적이라든지 주관적 형벌 개념 등을 강조한 리스트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형법학과 형사정책학은 상호 의존적 동시에 상호 제약적 속도를 갖고 리스트는 형법은 형사정책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이 말은 형사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보장적 기능의 그 책임주의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3번 포에르바하 자 형사정책을 입법을 지도하는 국가적 예지다. 이렇게 해서 형사정책의 개념을 최초로 이야기한 학자입니다. 자 형사정책은 정책적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형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맞고요. 4번 공리주의적 형벌 목적을 강조한 벤담 같은 경우 형벌은 특별 예방 틀렸죠. 벤담 같은 경우에는 범죄 예방, 일반 예방을 강조했고 특별 예방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예방 목적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자,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퇴원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 위탁소년, 유치소년, 분리심사원 퇴원 바로 법원 소년부 결정서에 따르게 돼 있고 2번이 답인데 이거는 유심히 안 보신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이걸 유의하도록 설명을 드린 적도 있는데 자 소년법 32조 1항 8호의 보호 처분 32조 1항 아까 그 소년법 1호부터 10호까지 중에서
8호, 9호, 10호가 소년원 송치인데 이게 1개월 내에 그죠? 소년원 송치. 이게 단기 소년원. 단기는 6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소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2년 이내, 6개월 이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8호니까 1개월 내 소년원 성취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규정성적 양호하고 목적이 이룬다면 퇴원을 신청해야 된다. 이거는 빠져 있어요. 법에서 이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1개월밖에 안 되는데 1개월 이내죠. 1개월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어느 뭐 며칠 지나서 규정 목적이 달성했다고 해서 퇴원 신청하고 절차 끝날 때 이미 그 기간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지켜보고 규정 목적이 달성돼서 중간에 내보낼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아예 법에서 삭제가, 그러니까 제외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3번. 퇴원,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 걸리거나 편의관리가 필요한 경우 바로 계속 수용할 수 있는 사유고. 4번. 출원하는 소년에 대해 사회정책 기간 6개월이 원칙인데 6개월 범위 한번 연장까지 허용이 되죠. 자, 7번 문제입니다. 갈등 이론인데 이것도 1번이 답이고요. 아주 그동안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셀린의 갈등 유형 같은 경우 이민이라든지 국가 병합 같은 거는 이렇게 해서 생기는 갈등을 1차적 문화 갈등이라고 부르죠. 2차가 아닙니다. 2차적 갈등은 동일 문화권 내에서의 뭐 세대 간 갈등, 빈부 간 갈등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1차적 문화 갈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1번이 답이다. 볼드하면 집단 갈등론 주장을 했고 그중에서 또 입법 영역이 가장 첨예한 대립된다는 표현도 했고요. 이것도 시험 지문에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3번 터크 같은 경우에 권력에 따라서 그죠? 누가 권력 권위를 가졌냐에 따라서 사회 통제할 권위에 따라서 범죄자가 될 자가 정해진다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4번 퀸이 같은 경우 노동자 계급의 범죄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적응 범죄, 대항 범죄. 그래서 뭐 배고파 가지고 절취를 한다거나 분노에 의해서 폭행이나 뭐 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적응 범죄고요. 대항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구조리를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뭐 시위를 한다든지 그 중에 일부를 범죄로 규정한 거, 간주하는 거 이런 걸 대항 범죄로 구분합니다. 1번이 답이다. 자, 8번 중화 기술의 사례에서 책임의 부정. 이건 사례형 문제인데 자, 책임의 부정이니까 남의 탓을 하는 유형을 찾으면 되죠. 1번이 답이죠. 기초수급자로 지정 못한 채 어렵게 살고 있던 중에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훔쳤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자신이 빵과 우유를 훔친 이유는 기초수급자로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하지 못한 그들의 탓이다. 그 기관의 탓이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 책임의 부정 1번이 답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7급 시험은 교정학과 형사정책이 있는데 관련된 과목이 내용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몇 문제가 겹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문제는 교정학 파트에 나온 문제가 또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평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부분적으로 겹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번이 답이고요. 2번 성매수했지만 성인끼리 합의하여 매매한 거기 때문에 누구도 법적 책임을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다. 그래서 나는 책임질 이유가 없고 나는 가해를 한 것이 아니다. 가해의 부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3번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받는 사람 차량을 훼손했다. 나쁜 짓을 해가지고 비난받는 사람을 파손을 한 거는 그 사람은 나쁜 짓을 평상시에 하는 사람이니까 피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피해자의 부정이죠. 4번 교통범칙금 부과하는 경찰관 단속 실적 때문에 함정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진다면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경찰관 자체가 스스로 단속 실적 올리려고 함정 단속을 하는 비난받을 짓을 먼저 하니까 당신이 오히려 비난받을 짓을 하면서 어떻게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 비난자에 대한 비난에 해당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형법상 형벌제도 바로 답이 보이죠? 1번입니다. 유기징역 금고는 1개월에서 25년이 아니라 30년 이하가 원칙이고 가중시 50년까지다. 2번에 자격정지를 병가했다. 집행종료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가 기산이 되고요. 3번 벌금 납입 안 하면 1일부터 3년 이하. 1일월이 아니라 1일부터죠. 3년 이하. 과료는 1일부터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
4번에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할 때 벌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죠. 1억에서 5억 미만이 300일 이상이고 5억 50억 미만이 500일 이상, 50억 이상은 1,000일 이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0번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 자, 1번 빈도, 기간, 우선순위, 강도에 따라 차이가 생기고 2번 신문, 영화, 비대면적 접촉 수단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했다. 그래서 근래저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에서는 바로 서덜랜드를 비판합니다. 비대면적 수단을 강조하면서. 그다음에 3번 범죄 원인으로 접촉의 경험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봐. 나쁜 친구를 사귀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단순한 등식. 여기 틀렸죠. 나쁜 친구를 사귀면 그냥 바로 그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생각과 접촉한 정도, 준법적인 생각과 접촉한 정도, 이런 접촉한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또 기출이 됐던 지문입니다. 4번 범죄인과 가장 접촉이 많은 경찰, 법관, 형 집행관들이 범죄인이 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비판. 그러니까 범죄인들과 많이 접촉을 하게 되면 차별적 접촉 이론에서는 자연스럽게 범죄를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석을 하는 이론인데 경찰, 법관, 형 집행관들은 많은 접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학습하지 않지 않느냐. 당연히 다른 이론에서 비판을 삼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11번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입니다. 셉테드. 자, 자연적 감시, 건축물 시설 설계함에 가시권 최대한 확보, 범죄 행동 감시 기능 확대, 발각 위험을 증가시켜서 범죄 기회.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어떤 행태가 다 눈에 들어오게 해서 시야에 확보가 돼서 범죄를 못하게 하는, 감소하게 하는 방법이죠. 2번 접근 통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한 사람 정해진 공간 유도하거나 외부인 출입 통제, 표지판을 세운다거나 이런 거. 심리적 부담 때문에 범죄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3번 영역성 강화는 레크레이션 설치, 산책길 배치 설치 등 일반의 이용을 장려하여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이거는 연결관계가 옳지가 않습니다. 레크레이션이나 산책길의 벤치 설치 등 일반의 이용을 장려해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 셉테드 중에서 활동의 활성화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해설에 제가 자세히 적어놨고 이건 자연적 감시와 연계해가지고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유도해가지고 범죄를 예방하게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영역성 강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영역성 강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우리가 사는 곳이야라고 하는 어떤 그 살고 있는 주민한테는 소속감 제공하고 그 다음에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이런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행 시도를 하기가 곤란한 그죠? 상황이 되도록 하는 이게 영역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 4번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여기 말 그대로 시설물, 장소 처음 설계된 대로 계속 유지하고 관리해가지고 그 효과를 유지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죠. 자, 12번 문제. 부정기형 제도 옳지 않은 것. 부정기형 범죄의 개선에 필요한 기간 판결 선고 시에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집행 단계에서 고려한 탄력적 집행. 그러니까 정기형 제도의 어떤 문제점을 그죠? 집행 단계에서 사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정기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2번 부정기형은 범죄에 대한 위화 효과가 인정이 되겠죠. 형을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수용자 자치제도의 효과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치가 잘 이루어지는 수용자에게는 부정기형 중간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위험한 범죄자는 부정기형은 탄력적으로 하한과 상한을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위험한 범죄자는 상한까지 가장 긴 기간까지 장기 구금해서 사회 안전에 사회 방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번이 답이죠. 부정기형은 형벌 개별화 원칙에 반한다는 표현은 맞지가 않죠. 정기형으로만 하면 딱 형이 선고된 그대로만 딱 일률적으로 지나서 그죠? 교도소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부정기형은 단기부터 장기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요 사이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내보낼 수 있는 거니까 각각 나갈 시기가 달라지죠. 그 형벌의 개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수용 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교도관의 자의가 열지가 있다. 석방 과정에서 적정 절차 보장이 결여된다. 뒤에 부분은 맞는데 앞부분 형별 개별화 원칙에 반한다는 표현이 잘못됐다.
4번 소년법에 60조 1항의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죄를 범한 경우 바로 부정경 규정이고요. 이때 장기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바로 상대적 부정경입니다. 13번 전자장치 부착법상 형기 종료 후 보관찰 명령 대상자. 자, 형기 종료 후 보관찰 명령 대상자는 해설에 자세히 있는 것처럼 성폭력 범죄에 다시 범할 위험성, 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다시 범할 위험성, 그다음에 살인 범죄 저지르고 다시 범할 위험성, 강도 범죄에 다시 범할 위험성. 이 네 가지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사회에서 논의는 많지만 전자장치 부착법에 형기 종료 후 보관찰 명령 대상자와는 관계가 없다. 규정이 없죠. 4번이 정답이고 14번 사회문화적 환경 범죄에 옳지 않은 것. 자, 체스니 린드 여성 범죄, 남성 범죄다 엄격하게 처벌받고 특히 성에 관한 범죄에서는 더욱 그렇다. 바로 페미니스트적 시각의 이론가들이죠. 그래서 여성 범죄자가 오히려 남성보다 더 가혹하게 처우받고 처벌받는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번 스토퍼, 머튼 상대적 빈곤을 주장해서 범죄 발생의 빈곤의 영향은 단지 빈곤 계층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론, 상대적 박탈감, 절대적 빈곤과 구분해가지고 절대적 빈곤은 아예 정말 생계 자체가 어려운 경우라면 그냥 객관적인 상황이라면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에 의해서 가치 판단에 의해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어떤 분노의 문제, 이런 것들, 인식의 문제, 분노의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강조한 내용입니다. 3번 매스컴에 대해과 범죄에 대하여 카타르시스 가설과 억제 가설은 매스컴의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이죠. 그래서 카타르시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점을 해소한다든지 범죄를 억제하게 된다든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해소와 관련된 이론입니다. 제가 해설에 자세히 적어놨는데 역기능 가지는 이론은 뭐 자극성 가설, 뭐 소위 단기 효과 이론, 습관성 가설, 뭐 이런 것들이 역기능적 시각이고 카타르시스 가설과 억제 가설은 순기능적 측면이다. 4번 서덜랜드는 화이트 칼라 범죄 직업 활동 관련 존경하는 높은 지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 화이트 칼라 범죄를 서덜랜드가 정의 내렸을 때 이렇게 했죠. 15번 미결구금입니다. 옳지 않은 것. 1. 미결구금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는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겠죠. 근데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구금 상태로 재판하는 게 조금 더 신속한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어울리지가 않고 범죄 피해자 보상 제도는 미결구금자에 대한 형사 보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죠. 그리고 미결구금 전용 수용 시설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건 미결구금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개념이니까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죠. 1번이 답입니다. 2번 미결구금된 사람을 위하여 변호인이 대리하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 바로 이런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3번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 일수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 산입하게 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 산입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판례고요. 이런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뭐냐면 미결구금 일수는 형법상 미결구금 일수의 산입 규정이 예전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여기 또는 일부 이게 문제가 된다. 미결구금 일수 전부 산입해야지 일부만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잘못됐다. 이게 위헌 결정 났어요. 위헌 결정이 나면 그 조항은 무효화가 되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없는 걸로 보고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미결구금 일수는 전부를 산입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또는 일부란 조항이 있을 때는 판사가 전부를 산입할지 일부를 산입할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게 위헌이 되는 바람에 자동으로 전부를 산입해야 되니까 판단할 필요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 판례입니다. 4번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 당하였을 때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 그다음 1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개념 모두 포괄하는 범죄 이론. 울프강의 폭력 사용의 정당화, 코엔의 지휘자절, 밀러의 주요 관심. 바로 울프강의 폭력 하위 문화 이론이고
코엔의 비행하위 문화이론, 밀러의 하위계층 문화이론, 전부 하위 문화이론이죠. 예, 그래서 뭐 쉽게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3번이 정답이다. 자, 17번 뉴먼과 레퍼토 범죄 예방 모델입니다. 1번 뉴먼 주택 건설 과정에서 공동체 익명성 줄이고 순찰 감시 용이하도록 해서 범죄 예방 도모, 바로 방어 공간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범죄에 대한 위험 높여 범행 기회를 줄이고 범죄 예방하는 바로 상황적 범죄 예방 모델. 그러니까 범죄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다음에 레포토 범죄 전이 양상, 시간적 전이, 전술적, 목표적, 지역적, 기능적 전이 5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시간적 전이는 범행의 시간이 바뀌는 거. 전술적 전이는 뭐 예를 들면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하던 사람이 총을 들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이 조금 바뀌는 내용이고요. 목표물의 전이는 타겟이 바뀌는 거고, 지역적 전이는 A 지역에서 하다가 A 지역이 어려워지니까 B 지역에 가서 하는 거. 기능적 전이는 범죄 유형을 바꾸는 거. 이렇게 5가지로 구분했습니다. 4번 상황적 범죄 예방 활동에 대해서 이익 확산 효과로 사회 전체 측면에서 범죄를 줄일 수 없게 된다. 범죄를 줄일 수 없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은 이익 확산 효과가 아니라 뭐죠? 전이 효과죠. 위에 무슨 전이 나와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역적 전이를 생각해 보면 A 지역에서 범죄를 범하던 사람이 여기서 이런 상황적 범죄 예방 활동이 커지니까 여기서 범죄 저지르기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상황적 예방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동네 가가지고 여기서 범죄 저질러. 여기서 하던 짓을 여기서 하니까 어때요? 사회 전체 범죄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 이게 전이 효과입니다. 이익의 확산 효과는 여기서 이 지역에서 잘하니까 B 지역도 그걸 본따서 똑같이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범죄가 줄어들 거다라는 긍정론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잘못된 거죠. 자, 18번 문제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작성한 양형기준표. 바로 이 문제가 우리 법령도 아니고 실무적인 문제의 양형기준표에 관한 실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약간 오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맞추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보죠. 1번 주요 범죄 대부분에 대하여 공통적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종합적 양형기준이 아닌 범죄 유형별로 바로 개별적 유형별 개별적 양형기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번이 답인데 양형인자는 책임을 증가시키는 가중인자인 특별 양형인자, 책임을 감소시키는 감경인자인 일반 양형인자.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구분이 잘못됐어요. 네. 책임을 증가시키는 걸 가중인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책임을 감소시키는 거를 감경인자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이 되고 특별 양형인자와 일반 양형인자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걸 이제 뭉뚱그려 섞어놨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제 틀린 표현이 됩니다. 특별 양형인자라고 하는 건 범죄 유형 형량에 영향력이 크고 주요 고려 사항이 되는 거고요. 일반 양형인자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3번 양형인자 평가에 따라 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 이렇게 3가지 권고 영역 만들어서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형량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 4번 양형에 관한 권고 형량 범위와 함께 실형을 선고할 것, 집행유예 선고할 것인가 이런 기준도 가지고 있죠.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보안처분 19번 보안처분 옳지 않은 거. 자, 성범죄 전력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바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거 이거는 과도한 제한이다라고 봤죠. 헌법 위반으로 판단했고요. 그 다음 2번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다 보지 않고 단순히 간주했다는 건 잘못이다. 2번 구특정 범죄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상 전자감시제도 바로 보안 처분이죠. 그래서 응보 목적으로 하는 형벌과는 다르다. 본질을 달리한다. 일반적인 아주 여러 차례 많이 언급이 됐던 판례고요. 3번 취업 제한 명령은 범죄인에 대해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이고 이것도 형벌이 아니라 뭐죠? 보안 처분의 일종이죠. 4번이 답입니다. 성폭력 범죄 성추행 약물치료 약물치료 명령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 자유와 결정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통해서 신체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논의가 되는 거예요. 치맥적 처분이죠. 치맥적 처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이유가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치맥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답니다.
자, 이거 뭐 판례의 어떤 흐름, 어떤 식으로 판례를 내는지, 판례가 어떻게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조금만 아시면 아마 이 문장이 이상하다라는 거,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20번 형법의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설명. 이것도 그 규정학 7급 올해 나왔던 규정 문제와 겹치는 문제입니다. 형법에 의하여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바로 고려 대상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양형시 고려사항. 그다음에 2번 피해자는 2심 공판 절차에서 소촉법 배상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1심 또는 2심 공판 변론 종결될 때까지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2심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심. 자, 그래서 2번 답이고요. 그다음에 3번. 잠시만요. 네, 20번입니다.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이게 이제 교정학 7급 문제와 올해 시험 겹치는 문제입니다. 형법에 의한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 관계 바로 양형시 고려사항으로 형법에 명시돼 있고요. 2번이 답이죠. 2심 공판 절차에서 소촉법에 따라 배상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소촉법에 따르면 1심 또는 2심 명시되어 있습니다. 1심 또는 2심 공판 변론 종결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2심까지는 가능하다. 3번 레크레스는 피해자 도발 기준으로 분류한 또 학자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집행된 벌금의 일부 바로 보호기금에 납입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21번 성폭력 범죄와 성추행 약물치료법 약물치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1번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15년 범위에서 그죠? 선고하게 돼 있고 2번 대상 성폭력 범죄 저지른 도착증 환자 다시 범할 위험성 19세 이상 특히 19세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검사가 19세 미만이면 아예 청구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9세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청구는 검사가 하고 약물 치료 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정신의학과 전문의 진단 감정 거치고 하게 돼 있고요. 4번이 답이죠. 징역형과 함께 성추행 약물 치료 명령 받은 사람이 치료가 뭐 집행 중인 경우에는 제외된다라는 그죠? 집행되는 경우에는 면제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치료가 뭐가 집행 중인 경우에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뒤에는 뭐 읽을 필요도 없죠. 집행 치료가 뭐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면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다음 문제. 형사정책의 연구 대상, 연구 방법. 범죄학이나 사회학에서 말하는 일탈행위, 바로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뭐 무단 가출이나 뭐 범죄가 아닌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2번.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법익 침해행위, 형법전에 편입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형식적 범죄 개념이 아니죠. 실질적 범죄 개념이에요. 형식적 범죄 개념은 법에 적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적 기능에서만 처벌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고 실질적 범죄 개념은 각종 사회적 유해 행위를 의미하는 거니까 법의 규정은 여기는 법 규정과 관계없이 규정이 돼 있는 경우 안 되는 거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가 법에 규정이 된 형식적 범죄 개념이라고 한다면 법에 적혀 있지 않은 요 내용은 어떤 새로운 어떤 법익 침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야. 사회적 유해 행위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건 앞으로 법에 규정을 둬가지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 범죄 개념으로 바꿔야 옳은 지문이 되겠다. 3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폐지된 간통죄와 같이 기존 형법적 범죄를 삭제할 필요성 이것도 실질적 범죄 개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간통죄는 더 이상 사회적 유해 행위로 보기 어려운 시대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는 폐지하자. 그래서 실질적 범죄 개념과 연결이 되고요. 4번 공식적 범죄 통계를 이용하는 연구 방법 두 변수의 2차원 관계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비판. 공식적 통계라고 하는 건 객관적으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일반적인 경향만 파악하기 때문에 단순한 2차원적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 이후에 뭐 세부적인 내용, 인과관계가 뭐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 이런 거는 파악하기 곤란하다. 자, 23번 갑니다. 소년 형사사건 옳은 것은 1. 소년법의 소년의 기준은 행위시 기준이 아니죠. 사실심 판결 선고시입니다. 이것도 소년법에 관한 아주 중요 판례고요. 그 다음에 2번 부정경 집행기관장은 단계 지나고 행정성적 양호 교정 목적 달성하면 법원의 결정이 아니죠. 어떻게 한다? 부정경의 종료 결정은 관할 검사의 지위입니다. 부정경 결정은 검사의 지위. 네, 이것도 유사한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고요. 3번 15년 유기징역 받고 소년이 6년이 지나 가석방이 되면 가석방 된 후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9년이 경과한 때 종료한다? 아니죠. 이건 어떻게 되죠? 성인과 달리 소년 같은 경우엔 가석방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 그래서 6년 만에 나갔으면 15년이 되기 전에 6년이 더 먼저 도달하죠. 그래서 6년 다음 6년이 되는 시점에서 형집행 종료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법 32조 보호처분 받게 되면 다시 안 하죠. 다시 공소제기 소년부 송치할 수 없습니다. 4번이 옳은 지문이다. 자, 24번 모피트 청소년기 한정형 일탈의 원인. 요거는 기업과 디귿이 답이죠. 모피트는 청소년기 한정형하고 생애 지속형 범죄자 두 가지 구분했는데 생애 지속형 범죄자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 먹도록 계속 문제가 되는 유형이고 청소년기 한정형은 청소년기의 사춘기 때 잠깐 삐딱하게 갔다가 바로 청소년기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유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유형으로 그 원인으로 우리 해설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성숙의 격차, 사회적 모방, 강화. 그래서 기억번과 디귿번이 답이 되겠고요. 니은 신경 심리적 결함과 리을 낮은 인지 능력은 생애 지속형 범죄 유형과 관련이 있다. 25번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 하위무라 이론 등등등 이 수많은 이론을 통합 시도하려는 이론이고요. 2번 해체적 수치심을 이용한다면 재범 확률을 낮출 수 있고 궁극적 사회 범죄를 감소시킨다. 이거 틀렸죠? 네. 제목이 재통합적 수치 이론이잖아요. 해체적은 요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사회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 범죄율을 감소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재통합적 수치 이거를 활용하는 개념이고 해체적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뭐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낙인 쪽으로 이해가 되는 이런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 통해서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 개념이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3번은 재통합 수치심 궁극 목표.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회복귀 수치심 느끼는 방법. 이게 바로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이죠. 4번에 브레이스웨이트의 형사사법기관 공식적 개입 지향, 가족, 사회 지도자, 피해자, 가족 등등등 공동체 강화, 회복적 사법의 영향. 바로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배경이 된 게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 이론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다 끝마쳤는데요. 문제를 보다 보니까 조금 그죠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난해한 문제도 몇 문제 들어있고 그리고 상당수의 문제는 사실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결국은 올해 시험도 기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뭐 기출로 모든 게 커버가 되진 않지만 거기에 약간 내용적인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죠. 법령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런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만 조금 보완해서 학습을 한다면 앞으로 대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요. 이상 설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